경기도 광주 땅 기와 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한 대갓집이 있었다. 집안의 이름은 밀양 박씨 가문으로 3대에 걸쳐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명문 양반가였다. 대문 앞에는 늘 찾아드는 거린들이 줄을 서고 추수철마다 곳간에서 쌀이 나누어졌으며 마을 서당의 훈장 비용도 이 집에서 되었다. 그 넉넉함의 중심에는 늘 며느리 한씨가 있었다. 한씨는 충청도 청주의 소박한 선비 집안 출신이었다. 얼굴이 빼어나게 고운 것은 아니었으나 눈빛이 맑고 손이 부지런하여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밤이 깊어도 마지막까지 등잔을 켜두고 집안 살림을 정리했다. 시아버지 박명원이 기침 한 번 하면 이미 약재를 다리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 할 때면 밤새 뜸을 뜨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남편 박인호는 과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선비였다. 그는 아내를 깊이 아꼈으나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다. 한씨 역시 그것을 알았기에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의 뒤를 묵묵히 바쳤다. 그러나 혼이 난 지 4년이 지나도록 한씨의 배에서는 아이 소식이 없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직 때가 아닌 게야라며 너그러이 넘겼다. 2년이 더 지나자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6년이 되던 해 박씨 가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느새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 서리를 눈보라로 바꾼 것은 옥매라는 여자였다. 옥매는 남편 박인우가 한양 유학 시절 데려온 여인이었다. 피부가 희고 웃음이 요염하여 처음부터 눈길을 끄는 외모였다. 그녀는 박씨 집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본처에게 함부로 맞설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씨앗이 없다는 약점 하나로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옥매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독을 풀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척했다. 그러면서 틈틈이 귓속말을 심었다. 어머님, 제가 감히 여쭐 말씀이 아닌 줄 알면서도 마님께서 몰래 무언가를 드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요. 제가 잘못 본 것이겠지요. 아씨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코가 이상한 건지요. 어머님은 못 느끼셨어요? 아씨가 새벽마다 어디를 다녀오시는지 저야 모르는 일이지만요. 말마다 끝을 흐렸다.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을 툭툭 던지고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씨가 없다는 불안이 뿌리가 되어 옥매가 심는 말들이 하나씩 싹을 틔웠다. 마음속에 한번 들어온 의심이란 것은 물을 주지 않아도 자라는 법이다. 결정적인 사건은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평소 아끼던 비취 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하인들이 구석구석을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옥매가 울먹이는 얼굴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가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밤새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일이라 모르는 척할 수가 없어서요. 그러면서 옥매는 조심스럽게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 비취 놀이개가 들어있었다. 어제 저녁 아씨 방 마루 밑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았는데 아씨가 모르실 리 없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눈이 굳었다. 물론 한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었다. 옥매가 직접 빼돌려 숨겨두었다가 찾아낸 것이었다. 하지만 한씨의 해명을 들으려는 사람은 없었다. 씨앗도 없고 도둑질까지 한다는 소문이 집안에 번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거기에 옥매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어머님, 제가 품고 있는 것이 있어 부끄럽지만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옥매의 배는 이미 불러 있었다. 그날로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시아버지 박명원은 아들을 불러 엄명을 내렸다. 씨도 없고 도리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둘 수 없다. 내보내라.
박인호는 아버지 앞에 한참을 꿇어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도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이 곧 하늘이었고 그 하늘 아래서 그는 오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었다. 한 씨에게 직접 말할 용기조차 없어 결국 시어머니가 한 씨를 불러 통보했다. 짐을 싸거라. 사흘 안에 이 집을 나가야 한다. 한 씨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울지도 않았다. 시어머니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가 짐을 쌀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하인들조차 눈길을 피했다. 오직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여종 복순만이 몰래 눈물을 닦으며 한 씨 곁을 서성였다. 한 씨는 나흘이 아니라 사흘 안에 집을 나섰다. 짐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다. 나머지는 다 두고 갔다. 옷도 폐물도 혼인 때 가져온 함까지도 그대로 남겨두었다. 떠나기 전날 밤 한 씨는 집 안을 천천히 걸었다. 부엌에도 들렀고 안채 마당에도 잠시 섰다. 사랑채 앞을 지날 때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방으로 돌아와 새벽까지 무언가를 했다. 복순이 훔쳐보니 한 씨는 무릎을 꿇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무엇을 꿰매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한 씨가 대문을 나설 때 시어머니는 안채에서 나오지 않았다. 시아버지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남편 박인후만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멀리서 한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한 씨가 대문을 나서며 딱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사라졌다. 집은 처음에는 조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옥매가 아들을 낳자 박씨 가문은 잔치 분위기였다. 시아버지 박명원은 손자를 안고 흐뭇하게 웃었다. 옥매는 금세 안채의 안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겨울이 오기 전 이상한 일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 발견한 것은 복순이었다. 부엌 아궁이 옆 벽과 기둥 사이 좁은 틈에 작은 주머니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복순이 꺼내보니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한지가 들어 있었다. 한지에는 붓글씨로 빽빽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는데 복순은 글을 몰랐기에 시어머니 앞에 가져갔다. 시어머니는 한지를 펴들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묘한 기색이 스쳤다. 적혀 있는 것은 부엌에 관한 내용이었다. 아궁이에 불을 떼는 방법, 가을이 되면 아궁이 안쪽 벽의 어느 부분이 갈라지니 미리 흙을 발라두어야 한다는 것, 겨울에 쥐가 드는 경로와 막는 방법, 장독대 항아리 중 하나의 밑이 금이 갔으니 된장이 새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것. 수십 가지의 살림 지식이 또렷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마지막 줄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이 부엌은 10년을 제가 돌봤습니다. 다음에 돌볼 분이 헤매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둡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 한지를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다음 날은 안채 마당에서 두 번째 쪽지가 나왔다. 마당 한편에 심어진 모란 화분 밑에 작은 단지가 묻혀 있었는데 그 안에도 한지가 있었다. 모란의 뿌리를 관리하는 법, 겨울에 화분을 어디에 들여야 동사하지 않는지, 봄에 거름은 어느 것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어머님께서 이 모란을 특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그 화분 앞에 한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사랑채 서고에서 세 번째 쪽지가 나왔다. 책들 사이에 꽂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다. 남편 박인우가 즐겨 읽는 책의 순서, 그가 공부할 때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관자놀이에 뜸을 뜨는 방법, 시험 전날 긴장하면 어떤 약초 달인 물이 도움이 되는지, 밤늦게 공부하다 코피를 흘릴 때의 응급처치. 그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낭군께서 과거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 집에서 제가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것들을 이 글로나마 전합니다. 박인후는 그 쪽지를 읽고 서고에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복순이 나중에 전했는데 그날 서고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했다.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집 안 곳곳에서 한 씨의 쪽지들이 발견되었다. 우물 두레박 아래 묶인 것도 있었다. 우물 안쪽 돌에 이끼가 끼는 계절과 청소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다. 후원 채소밭 경계 돌 밑에도 하나가 있었다. 어느 밭고랑에 진해가 자주 나오고 어느 쪽이 햇볕이 부족해 채소가 잘 자라지 않으니 거름을 더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사랑채 처마 밑 기와 사이에도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비가 오면 그 부분에서 빗물이 새니 기와장이를 불러 고쳐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어느 기와장이의 이름과 그가 사는 마을까지 적혀 있었다.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밥을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 일이 잦아졌다. 시아버지 박명원은 사흘에 한 번 찾아가던 첩실 옥매의 방출입이 눈에 띄게 줄었다. 박인후는 공부를 하다가도 서고 창밖을 한참 내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쪽지들이 계속 나올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졌다. 옥매는 이 상황이 맞듣지 않았다. 쪽지들이 나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쪽지들을 더 이상 찾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나간 사람인데 자꾸 집착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옥매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 침묵이 옥매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12번째 쪽지가 발견된 것은 첫 쪽지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나서였다. 그것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바로 옥매의 방 마루 밑이었다. 복순이 방 청소를 하다가 마루 귀퉁이가 살짝 들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루 한 장이 못 하나가 빠진 채 살짝 들떠 있었다. 그 아래 방습용으로 깔아두는 왕겨 사이에 봉인된 작은 주머니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직접 꺼내 열었다. 이번 한지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다. 한 씨의 글씨는 다른 쪽지들처럼 단정했으나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이 방에서 누가 살게 되든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방 아래 기초 목재 중 3번째 기둥이 습기에 썩기 시작했습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안쪽이 비어가고 있어 2년 안에 마루가 내려앉을 것입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이 방에 있는 사람이 다칩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 방에는 지금 옥매가 갓 낳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즉시 목수를 불렀다. 목수가 마루를 뜯어보니 한 씨의 말이 정확했다. 3번째 기둥은 이미 안이 비어 있었다. 조금만 더 지났으면 마루 전체가 꺼졌을 것이라고 목수가 고개를 저었다. 어린아이가 있는 방에서 그런 일이 났다면 어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서늘한 일이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 박명원이 사랑채에 앉아 아들 박인우를 불렀다. 그 아이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긴 침묵이 흘렀다. 찾아라. 그것이 전부였으나 그것이 전부였다. 집안이 뒤집어졌다. 한 씨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청주 친정으로는 이미 사람을 보냈으나 한 씨가 그쪽으로는 가지 않았다고 했다. 친정 식구들도 행방을 모른다 했다. 박인후는 사흘을 돌아다녔으나 소식을 얻지 못했다. 집안은 조용해졌으나 그 조용함이 예전의 조용함과는 달랐다. 예전에는 한 씨가 채우던 조용함이었다. 지금은 없어서 생기는 조용함이었다. 옥매는 눈치를 챘다.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아들을 안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시아버지가 첩실의 방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이 빨라진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복순이 시어머니를 불렀다. 마님,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요.
복순의 손에는 때 묻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옥매가 쓰는 화장대 뒤쪽 벽 틈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비취 놀이개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한씨가 훔쳤다던 바로 그 놀이개였다. 그것이 왜 옥매의 화장대 뒤에서 나오는가? 한씨가 방에 숨겨두었다가 쫓겨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 리 없었다. 한씨의 방이 아니라 옥매의 방에서 발견되었으니 시어머니는 놀이개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 복순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마님, 사실 제가 그날 직접 보았습니다. 옥매 씨가 아씨 방 마루 밑에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요. 당시에는 무서워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옥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차갑지는 않았다. 단지 투명해졌다.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다. 박인우가 한씨를 찾은 것은 집을 나선 지 2달이 넘어서였다. 그녀는 한양에 있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한양에서 홀로 작은 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약재를 다루는 의원 집에서 일을 거들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씨의 손이 어찌나 능숙한지 그 의원이 오른팔처럼 쓴다고 했다. 한씨는 원래 어릴 때 의원이었던 외조부에게 글과 함께 의술을 배운 사람이었다. 집에서는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다. 박인우가 찾아왔을 때 한씨는 놀라지 않았다.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였다. 방은 작고 소박했다. 그러나 창문 틈새에는 마른 약초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마루는 티 하나 없이 깨끗했다. 박인우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내가 잘못했어. 한씨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요? 낭군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압니다. 박인우는 눈을 감았다. 돌아와 주겠소? 한씨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한동안 내다보다가 천천히 물었다. 제가 돌아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처럼은 안 됩니다. 단호했으나 차갑지 않았다. 한씨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다시 바라보았다. 제가 돌아간다면 저는 그 집에서 의원 일을 할 것입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박인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소. 박씨 가문으로 돌아온 한씨를 맞이한 것은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나왔다. 그것은 그 집안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한씨의 손을 잡았다. 한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2손으로 감쌌다. 말은 없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씨가 돌아온 이후 집안에 변화가 생겼다. 한씨는 시어머니의 허락하에 안채 한편의 작은 방 하나를 약방으로 꾸몄다. 처음에는 집안 식구들의 병을 보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한씨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다. 거린에게는 죽 한 그릇을 주었다. 박씨 가문이 예전에 하던 일을 한씨의 손으로 다시 이어갔다. 시아버지 박명원은 처음에는 약방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양반과 며느리가 의원 노릇을 한다는 것이 체면에 어긋난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박명원 자신이 갑자기 쓰러졌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밀려와 식은땀이 쏟아졌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할 때 한씨가 달려와 맥을 짚고 즉시 약을 다렸다. 다음 날 아침 박명원이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한씨가 꼬박 밤을 새워 앉아 있었다. 박명원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며느라. 한씨가 돌아보았다. 내가 미안하다. 그것이 박명원이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한 사과였다.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늘이 땅에 사과하는 것만큼이나 드문 일이었다.
한 씨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저는 이미 이 집 사람입니다. 옥매는 그 뒤로 오래 박 씨 집안에 머물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직접 내보내지는 않았다. 다만 아들만은 집에 두고 가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옥매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자신이 심은 독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오래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법이었다. 그녀가 나간 날 집안에서는 아무도 대문 앞에 나오지 않았다. 봄이 오던 어느 날 한 씨가 안채 마당에 나와 모란을 손질하고 있을 때 복순이 다가왔다. 아씨, 그때 쪽지들을 언제 다 쓰신 겁니까? 짐 꾸리실 시간도 없으셨을 텐데. 한 씨가 흙 묻은 손을 털며 웃었다. 5년 전부터 썼지요. 복순이 눈을 크게 떴다. 5년이나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알았어요. 언젠가 내가 나가야 할 날이 올 수도 있겠다고. 사람의 마음은 바뀌고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때를 위해 하나씩 써두었어요. 제가 없어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복수는 한 씨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글썽였다. 아씨는 참으로. 한 씨는 손을 흔들었다. 울지 말아요. 모란이 놀라잖아요. 모란은 그해 유난히 크고 탐스럽게 피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그 꽃 앞에서 한참씩 서 있는 습관이 생겼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집이란 기둥이나 석가래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 기억되지 못한 수고들, 끝내 말하지 않은 마음들이 쌓여 집을 이룬다는 것을. 한 씨가 남기고 간 흔적들은 그 모든 것의 이름이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